서울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1,000만이 붕괴됐는데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결국은 세대수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주소 자체는 경기나 인천, 수도권으로 두고 있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장이나 아니면 생활을 서울 내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세대수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본다면 인구가 감소되는 것이 두렵다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럴수록 더 핵심지, 더 좋은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하시면 지금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월급 뭐 이제 200, 300, 뭐 400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모아서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 하실 텐데 이게 예전 대비 또 가격이 또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내 집 마련 나 못하겠는데라고 하면서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도 좀 많아지긴 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착실하게 모으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급여를 모으기만 해서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 외에 추가로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첫 시작을 지금 내가 마련할 수 있는 집,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을 마련을 해서 저축과 함께 같이 집이 굴러가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야지 급여만 모아서는 지금 퍼 자체가 그러니까 직장 월급쟁이들이 뭐 15년 모아야 14년 모아야 하는데 그거 전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급여를 알뜰하게 모으되 추가로 내 집을 어느 시점이 됐을 때는 마련하면서 결론적으로 내가 살고 싶은 집에 닿는 전략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한 방에 간다기보다는 약간 계단식으로 그렇죠. 어딘가 그 뭔가 사서 이게 같이 얘는 올라가면서 나도 저축도 해서 모아서 또 가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저글링 하듯이 가는 거죠. 계단식으로 이렇게 단계를 상승하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살고 싶은 곳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저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이제 뭐 부동산 공부를 뭐 많이 안 해보신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좀 비싼 게 오르고 이제 싼 거는 안 오르지 않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돈 뭐 몇천만 원 뭐 이런 거 모아서 3억짜리 4억짜리 같은 거를 사면 이거 안 오를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올라야지 사실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에서도 어떤 투자 기회가 있나요? 그럼요. 첫 집부터 뭐 완벽한 집일 수는 없는데 만약에 이마저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부동산 공부를 또 게을리할 것이고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이 3, 4억의 집도 올라서 나중에는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주택뿐만 아니라 저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얼개를 짠다. 즉 포트폴리오를 짜서 1주택에서 추가로 혹여 나중에 갈아타기 혹은 추가 투자를 하면서 조금 더 살고 싶은 집으로 부동산을 이용해서 전략적으로 살고 싶은 집으로 닿을 수 있도록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들을 구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저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제 나홀로 아파트 사지 말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네. 나홀로 아파트들도 보면은 올라요. 오르긴 오르거든요. 근데 다른 대단지에 비해서 막 안 오르니까 덜 오르죠. 안 네. 오르다 보니까 그런 건데 나홀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 있는데 요걸 안 사고 만약에 전세를 살았는데 올라 버리면 네. 나홀로 아파트를 사서 오르면 그걸 내가 놓치다 보니까 사실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걸 수도 맞습니다. 있어서 그리고 조금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내가 가진 자본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조금 더 좋은 상품을 마련하실 수 있는 길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하는 거기도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뭐 네. 나홀로 아파트를 사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것들도 오르고 사실 빌라 같은 것들도 뭐 오르죠. 올라요. 네. 오르긴 오르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안 오르니까 이제 그걸 좀 박탈감을, 맞춰보려고 네. 이제 공부를 하자는 거지. 뭐 아예 자산을 안 가지고 있는 것 대비는 그래도 좀 오르는 가치. 아까 말한 자산도 오르고 나도 저축도 하고 이걸 동시에 해야지만 결국에 내가 원하는 집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요즘에 워낙 이제 뭐 약간 반등도 하긴 했지만 뭐 그동안 워낙 또 이제 급등했었던 게 있었고 그들도 또 다시 급락도 하고 하면서 앞으로 뭐 인구 감소까지 있으니까 이제 부동산 투자를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1,000만이 붕괴됐는데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결국은 세대수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주소 자체는 경기나 인천, 수도권으로 두고 있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장이나 아니면 생활을 서울 내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세대수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본다면 인구도 중요하지만 가구 수 자체도 중요한 거잖아요. 인구가 감소되는 것이 두렵다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럴수록 더 핵심지, 더 좋은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하시면 그런 심리들을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쏠림 현상이 더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 게 어쨌든 인구가 뭐 감소하는 거는 이제 추세다 보니까
보니까 굳이 뭐 부동산, 그러니까 예전만큼의 어떤 그런 상승세가 없다면 그러면 굳이 이걸 투자해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투자처이기 전에 이제 내 집인 거잖아요. 필수제죠. 내 집이다 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이게 꼬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좋은 집은 또 살고 싶은데 그건 또 너무 비싸고, 근데 또 안 살래니까 또 네. 뭔가 좀 불안한 것 같고. 근데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모두 다 내 집을 사지 않으면 임차 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소비하지 않을까. 대학가 원룸만 하더라도 네. 지금 이대압, 신촌앞 이런 곳에 원룸이 많이 70에서 올랐어요. 80만 원 정도. 고시원도 마찬가지로 서울에 있는 핵심 뭐 역세권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최저 한 50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만약에 모두 다 집을 사지 않는 그런 장이 온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전월세 비용들이 급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지금 뭐 취득세가 풀려서 이제 뭐 두 채까지는 그래도 네. 어떻게 살 수는 있는데, 다주택 막 세 채 막 네 채 하는 건 사실상 좀 힘들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다주택 규제도 여전히 살아 있는데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하는 게 좀 가장 좀 유리한 전략이라고 좀 보세요. 다주택자가 지금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지는 않고 있고요. 결국은 1주택이신 분들이 추가로 투자를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나를 더 살까 하는가. 말까. 네, 그런 고민들은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예전처럼 막 문어발식으로 N호기 이렇게 만드는 시대는 좀 지나지 않았나. 규제가 아직 여전하기 때문에 싶고, 그래서 여전히 유효한 거는 지역별 차별 양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진부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똘똘한 한두 채 이렇게 똘똘하게 절세하면서 그리고 개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채수는 줄이고 조금 더 양질의 주택을 가져가는 전략으로 앞으로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학군 있잖아요. 네. 학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요즘 좀 약간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좀 많고, 아니 앞으로 뭐 10년 지나면 뭐 AI 막 발전할 거다 이러는데 그 똘똘한 한 채 기준에서 학군의 어떤 이 포지션을 어느 정도까지 좀 봐야 될까요? 약간의 좀 변화를 좀 줘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학군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면 뭐 가장 뭐 대표적인 학원가들 플러스 신축 주거벨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뉴타운들이 서울에서 막 들어오면서 마포 같은 경우 마포도 신축 파츠되었는데 거기도 결국은 15억, 20억 정도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단지들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학군이에요. 그래서 학원가가 그 주변으로 생기고 마찬가지 신길 뉴타운이라든지 네. 뭐 고덕지구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엄마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학원가가 있느냐, 중학교 배정을 어떻게 받느냐, 의대를 몇 명 보내느냐, 학군의 가치를 아직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 내에서도 뭐 학군 중요도가 좀 다르게 이제 적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평당가가 높은 지역은 아직도 학군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 광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10년 후에 뭐 AI 뭐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입지 내에서 뾰족한 차별화를 얘기할 때 학군을 빼놓을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아이가 또 없으신 분들이나 아직 미혼인 네. 분들은 네. 학군의 중요성을 사실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아무래도 네. 뭐 이렇게 지하철 가깝고 아니면 뭐 이렇게 상권 잘 되고 이런 걸 더 네. 좋아하시는데, 만약에 집을 산다 그러면 조금 엄마의 마음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맞습니다.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아까 그 강남이나 뭐 이런데 이제 좋은 입지에 이제 좋은 청약들이 이번에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좀 뭐 로또 청약 뭐 이런 것들을 노리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게 요즘 또 청약도 약간 양극화여가지고 미분양 나는 데는 계속 미분양이고 아까 말한 로또 청약은 막 수백 대 1 막 찍히는데 그렇죠. 이 청약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청약의 온도차가 굉장히 지역마다 뚜렷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남, 상구, 용산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그 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기존의 신축 단지 대비해서 특별히 분양가 메리트가 없는 네.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서울 내에서도 미분양이 나오고 있고 그 미분양이 나는 곳들을 보면은 그 분명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분양가가 너무 가치 대비 입지 가치, 상품 가치 대비 너무 높아서 받아줄 수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청약을 노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옥석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양가 상한제에서 나오는 청약은 말 그대로 로또입니다. 그런데 로또라
로또라고 무조건 청약했을 경우에 봉변을 당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금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우셔야 네. 됩니다. 아무리 로또라고 하지만 뭐 6천만 원대 분양가가 책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계약금만으로 계약금도 요즘에 20%씩 막 이렇게 분상제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하거든요. 그럼 계약금만으로 그 집을 소유하기에는 불가할 수 있거든요. 잔금도 치러야 되고 그리고 중도금도 1회 정도 잔압을 네.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서 청약을 하시되 로또라고 무조건 청약하는 건 아니고 내가 중도금 잔금의 계획들을 성실하게 이제 이행해서 입주까지 할 수 있는지 분명히 잘 자금 계획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분상제 이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분양가가 시세에 대비해서 합당한 분양가인지 입지 대비 합당한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청약하셔야 될까. 주변에 저 청약 당첨됐어 이런 분들이 꽤 네. 있었거든요. 그 분양가 자체가 너무 높아가지고 딱히 분양을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네. 불구하고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당첨이 되신 분들이 많이 있고 인근 신축단지하고 시세가 비슷한데도 청약을 넣는 것이 유의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떤 경우냐면 모아둔 종잣돈이 많이 네. 없는데 이제 분양권이라는 게 사실 90% 레버리지를 입주 때까지는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0%의 계약금을 넣고 90% 레버리지는 이후에 입주 때까지 좀 약간 시간을 벌 수 시간을 있는 거죠. 버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의미 있는 예를 들면 전세 보증금에 내가 재산을 깔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별히 뭔가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주변 대비 시세가 분양가가 거의 비슷하다든지 특별한 메리트가 많이 없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미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실수요자니까 보시면서 청약하는 것이 유의미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결국은 청약도 양극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옥석 좋은 네. 것인가 혹은 좋지 않은 것인가를 스스로 잘 구분하고 청약하셔야 하겠습니다. 그 시세보다 조금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뭐 한 3, 4년 차 된 아파트 대비해서 좀 더 비싸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계속 청약을 막 많이들 넣으셨다가 또 포기하고 계약 포기하고 이렇게 맞습니다. 하시는데 네. 아주 엄청난 호재가 있는 게 아닌 이상 네.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될까요? 좀 꺼리는 게 좀 나을까요? 그러니까 주변보다 좀 지역마다 비싼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분양가 메리트가 크게 없지만 네. 입주 기간까지 한 3년 동안이 남아 있고 주변에 입주 단지가 많다든지 그래서 주거 벨트가 크게 확장된다라든지 네. 혹은 신도시급으로 뭔가 현재 상태보다 3년 혹은 내가 실거주 4년을 했다라고 했을 때 7년 정도 봤을 때 이 지역 자체가 좋아질 수 있는 소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 집 마련으로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재개발 구역인데 나 홀로 분양을 한다. 그리고 특별히 지역의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미래의 어떤 변화될 소스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지금 주변 시세 대비해서 크게 분양가 메리트가 없는 청약을 하실 필요는 없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청약도 예전처럼 막 정말 뭐 넣기만 하면 다 로또인 뭐 그런 분상제 지역이 많이 없으니까 네. 또 조심조심해서 꼭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채널도 초보자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뭔가 처음 투자하시려고 하거나 아니면 처음 뭔가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공부 뭐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공부 어떻게 시작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도를 좀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네. 지도하고 일단 친해지시고 지역과 친해지시는 게 부동산 공부의 가장 첫 시작이었으면 좋겠고 너무 처음부터 뭔가 조급한 마음은 좀 내려놓으시고 지금 시작하기에 굉장히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막 급등하거나 아니면 급락해서 공부할 의지를 떨어뜨리는 그런 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평평한 시장이기 때문에 공부 시작하기 좋고 지도하고 일단 친해지게 되면은 지역과 상품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일단 지도 그리고 프롭테크 네. 중에서도 요즘에 네호아지라고 네이버, 호갱노노, 아실, 부동산 지인 이런 대표적인 프롭테크들이 워낙에 잘 돼 있어서 그런 기능들을 한 번씩 보시면서 시세도 한번 지도 위에서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전세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 물량은 어떻게 되는지 입주 물량은 어떤지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부터 지도 위에 펼쳐지는 프롭테크니까 그런 프롭테크 활용하셔서 처음에 천천히 기본적인 어떤 부동산 공부할 때 어떤 것들부터 시작하면 좋을지를 이제 고민하시면은 그 시작으로 되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투자한 지 한 15년 됐는데 예전에는 다 엑셀로 제가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옆에 막 수익률도 뭐 전세가율도 뭐 다 만들고 함수 걸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진짜 딸깍딸깍 몇 번 하면 다 나오잖아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네. 이 정도
정도까지 돼 있다는 거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많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막 너무 네. 어렵다 뭐 이렇게 하시니까. 그렇죠. 네. 저 부동산 처음 공부할 때 지금은 뭐 재개발 프롭테크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네. 지도에 뭐 무슨 구역 그렇죠. 어디까지 진행됐다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백팩에다 지도 그 영진 지도 네. 메고 가가지고 이제 구역을 그리면서 다녔어요. 음. 근데 요즘에 진짜 부동산 공부하기 너무너무 좋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프롭테크의 힘을 빌려서 여러분들 시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가장 공부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품은 어떻게 팔았는데 현장 갔을 때 그 네. 중개사분들한테 말을 못 거는 거. 그쵸. 그래서 뭔가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네, 생각을 문을 많이 못 열죠. 하시는데 네. 특히 이제 좀 약간 호황기 때는 막 들어가면 약간 사람들 북적북적하고 막 챙겨주지도 않고 이래서 네. 뭐못 들어간다 이랬는데 지금은 좀 내가 초보자 티 나도 좀 받아주시나? 소장님마다 되게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 공부하러 오는 분들 자체를 굉장히 좀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소장님들은 이제 많이 문을 열어보면 어떤 소장님들은 공부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브리핑, 지역 브리핑 잘 해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소장님들하고 또 연을 맺을 수 있고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모든 소장님들이 불친절하진 않습니다. 나하고 맞는 결을 가진 소장님들 한두 분 만나면 되고요. 부동산 문 열기에 이제 익숙해지신다면 그 이후에 이제 소장님과 이제 어떤 걸 물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맞아요. 인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궁금하신 게 뭐 매매가 전세가는 사실 일반적인 프롭테크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다 알잖아요. 근데 소장님만 알 수 있는 지역의 정보들을 좀 물어보시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선호하는 동과 이 아파트 사람들이 뭐 어디로 뭐 출퇴근 많이 하는지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뭐 어떤 분들인지 몇 동은 어디로 배정받고 몇 동은 어느 학교로 학교가 막 배정받는지 막 갈라지잖아요. 갈라집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부정확한 경우가 프롭테크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걸러주는데 부정확한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학군지 같은 경우는 특히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뭐 평촌 같은 데 갔다 그러면은 평촌 내 선호하는 단지 내에서도 동별로 이렇게 나눠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현장 소장님들에게만 들을 수 있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손품이라는 건 이제 데이터고 네. 현장 가서는 이제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어떤 경험을 듣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제 뭐 물어봐야 돼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물어보는 것부터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 요즘에 이제 부동산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교를 하는 게 제일 쉽게 이해가 되니까 옛날에 한 어떤 시절과 좀 비슷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또 투자하기 좋은 시절은 또 언제였는지 그때랑 또 지금은 또 뭐가 다른 건지 이렇게 또 설명해 주시면 또 이해가 쉬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뭐 지금이 딱 한 어떤 시절하고 좀 비슷하다고 우선 생각이 좀 드세요? 지금 거래량으로 따지면 2014년 뭐 이런 때와 비슷할 정도로 거래량 자체는 적은 그런 시장이고 정책적으로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투자하기 가장 좋았죠. 왜냐면 아무도 집을 안 살 때 네네. 규제가 전무했던 때였고 대출이나 아니면 취득이나 보유나 양도에 있어서도 제한이 아주 없었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때였죠. 근데 반대로 그랬던 거는 이제 그 정말 집을 안 살려고 하니까 다 풀어줬던 게 아닌가. 네, 그럼 맞습니다. 지금은 약간 풀어주는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약간. 전년도에 이제 1월 달에 대책을 발표하면서 규제 지역을 뭐 완화한다든지 이런 어느 정도의 액션을 취하긴 했지만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그런 네, 많죠. 규제책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풀어야 할 규제가 오히려 더 많은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때와는 규제의 강도상 좀 많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분위기는 비슷하지만 약간 정책의 어떤 규제 네. 강도는 아직 차이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규제가 좀 더 어떻게 바뀌는지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만약에 2014년 같이 규제가 다 완화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반등장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규제가 어떻게 뭐 정책이 어떻게 바뀌냐. 다주택자 규제라든지 아무래도 다주택자가 좀 움직여야지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뀔 여지들이 많은데 네. 지금 다주택자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좀 거래량 자체가 좀 살아나지 않고 있다.